딸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수님도 이야기하는데 딸기는 경력이 아니다고. 경력이 아니고 딸기는 딸기 재배는 능력입니다. 경력이 아무리 많이 됐다고 하더라도 20년, 30년 됐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배우지 않고 그러면은 능력이 발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딸기 농사를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교육 같은 거, 길천차 사는 교육들 많잖아요. 정말 좋은 교육도 많거든요. 많이 듣고 해가지고 농사를 준비하시면은 별 문제 없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좀 뭐 웃기게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제 소개를 한 50분간 하고 딸기 얘기나 10분만 하고 하려고 했는데 안 통할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생겼고요. 저희 농장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데 다음에 또 오실 수 있으면 오시겠지만은 해년마다 저한테 딸기 배우겠다고 오시는 농가분들 대표님들이 한 10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 데서는 경기도 고양, 그 다음에 저 연천도 작년에 첫 농사 시작했는데 동당 4천만 원씩 했더라고요. 따라 해가지고 처음에 뭐 글더라고요. 장인 어른이 계신데 자기 마음대로 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올해는 자기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해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저를 따라 했거든요. 했는데 이번에 이제 순회하면서 연천을 들렸더니 장인 어른이 농사를 오랫동안 지신 분들이 저한테 고맙다 그러더라고. 잘 가르쳐줬어. 이제 오늘 할 거에 대한 이야기를 대충 하겠습니다. 건전한 육묘를 고르는 거, 그 다음에 정식적인 농장을 꾸리는 거, 그 다음 정식 초기 초세 관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가을 동절기 관리하는 방법들, 이제 기본적인 것들 다 할 건데 오늘은 정식 초기 관리까지만 하고 다음번에 왔을 때 가을 이후 비대 관리 그런 것들 할 것 같아요. 딸기 농사의 90%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딸기 농사의 90%, 뭐 100%가 모종입니다. 모종들 다 계약하셨는가요? 자가육묘 하신가요? 계약하셨는가요? 그럼 계약은 언제쯤 하셨는가요? 1, 2월 달이요. 딸기 모종을 계약을 하신다면 작년 11월 달에 계약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이 올해 들어가지고 모종을 찾으러 다니거든요. 근데 좋은 모종을 하거나 그러려면은 작년 농사를 시작하잖아요. 시작한과 동시에 그 사람들이 그 다음 모종을 받습니다. 그때 계약을 해야 돼요. 늦게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집은 싹 나가버리고 안 좋은 집만 남아요. 그리고 그 중에는 또 농사 지면서 저희랑 같은 생각을 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 자기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강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먼저 계약했다고 모종이 안 좋으면 어쩌지라는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안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와서 계약을 파기합니다. 나 이런 거 보내가지고 요거도 먹기 싫으니까 파기하겠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자연팜이라는 그룹 안에 올해 30만 주를 계약했습니다. 한 농장에 11월 달에 계약을 했거든요. 30만 주 해가지고 지금 육묘장을 3월 달에 어미묘 심어놓으면 가고요. 그리고 뭐 보통 6월 달에 자묘 얼마 받는 상황들 보고 어미묘가 얼마나 건강하는가 보고 그 다음에 6월 말 정도에 7월 초에 한 번 또 갑니다. 그때는 뭐 보러 가냐면 자묘가 다 받아졌는가 안 받아졌는가. 그때 안 받아지면은 이제 늦어버립니다. 개중에는 뭐가 어미묘가 안 좋아가지고 뭐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4구포트, 24구포트를 받았을 때 자묘 마지막 부분이 안 받아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70일 모종, 80일 모종이 안 됩니다. 저희가 9월 15일 날 정식한다고 했을 때 그러기 때문에 모종이 안 받아져 있으면은 그 집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 계약해놨으니까 괜찮겠지 해가지고 계시면 안 되고 1년에 못해도 한 4번 정도는 모종밭에 가봐야 됩니다. 적게 있을 때 가서 살아도 되고 살면 더 좋죠. 1년 농사니까. 항상 이야기하는데 건전 육묘를 고르는 방법 중에 3월달에 정식해놓은 거라면은 몇 번 가봐야 됩니다. 3월달에 갔을 때는 어미묘가 좋은가 안 좋은가, 런너는 어느 정도 뽑았는가. 보면은 어미묘가 자묘한테 이제 런너를 떨어뜨리는 방식을 이제 유인묘라 그러죠. 유인묘 방식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삽목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희들이 제가 이제 표현한 것은 유인묘 방식입니다. 대체적으로 유인묘를 많이 하는데 갈수록 추세도 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다 보니까 유인묘를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뭐 작년에 얼마에 계약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650원에 계약했었거든요. 올해는 지금 750원이더라고요. 근데 엊그저께 수해놨잖아요. 그러면서 또 다른 데는 가격이 또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딸기 한 모를 심었을 때 7,000원을 보면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700원을 우선 주고 시작하면 우리는 10%를 주고 시작하다 보니까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안 죽여야 되고 고품질을 갖다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종을 갖다가 모종의 방식이 옛날과 달리 유인묘를 안 하고 삽목을 합니다. 삽목을 하면은 지금 모종 키우는데 100만 원이 든다 그러면 삽목을 하면 70만 원밖에 안 든대요.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드니까 갈수록 변할 것 같아요. 근데 삽목이 솔직히 말해서 훨씬 더 좋아요. 생존만 시켜놓으면
제가 이제 삽목 2년 했거든요. 육묘장 2년 하고 나서 육묘는 나하고 안 맞구나 해가지고 그만뒀어요. 성질 배리겠다. 더워 죽겠는데. 기본적으로 어미묘의 상태를 봐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어미묘의 상태를 갖다 봐야 됩니다. 어미묘가 병이 걸렸는가 안 걸렸는가. 왜 봐야 되냐면은 육묘장에 가보면 다음에 느낄 겁니다. 어미묘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갔을 때는 어미묘를 싹 다 베버립니다. 상태를 안 보여주려고. 근데 모종밭에 자묘들 있잖아요. 자묘들은 병증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병은 갖고 있거든요. 근데 몸집 자체를 부풀리지 않기 때문에 병증은 안 나타내요. 그러고 나서 우리 본토에 심어가지고 몸을 딱 부풀리잖아요. 그럼 병증을 그때 나타내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잘못 키워서 그럴까? 재배를 잘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어미묘를 안 봤기 때문에 그래요. 어미묘를 봤을 때 어미묘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 집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나와야 됩니다. 괜찮겠지? 제가 그래가지고 한 3년째 한번 그랬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나는 충분히 키울 수 있어. 했거든요. 죽기 시작하는데 30%씩 죽잖아요. 그러면 손톱이 막 덜렁덜렁 뽑거든요. 절대 못 해봅니다. 안 좋은 묘를 가지고 오잖아요. 농사의 신이 와도 안 돼요, 딸기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어미묘 보고 자묘 받아진 상황 보고 자주 가야 됩니다. 8월달, 그 다음에 9월달에 마지막에는 가는 이유가 뭐냐면 분화가 됐는가, 화 분화가 됐는가 안 됐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대표님들 그런 분 계실랑가 모르겠지만 모를 심어놓고 나면 보통 일주일간 물만 줍니다. 본토에 정식해놓고 나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검경을 안 하고 심었어요. 화분화 꽃이 만들어졌는데 안 만들어졌는지 검경을 안 하고 심다 보니까 괜히 양분을 줘버리면 생식생장이 아닌 영양생장으로 돌아갈까 겁나니까 물만 주는 거예요. 물만 주고 나서 비리비리 말려가지고 꽃 만들어져라 그래가지고 그래 기다리고 나서 줍니다. 그러면은 농업 딸기 가르치는 그 책자에서 나오는 것 같이 7, 5, 3, 1밖에 못 답니다. 처음에 1화방에 7개 따고 2화방에 5개 따고 이거밖에 못 따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따기 시작하면 1화방에 보통 적게 따면 12개에서 15개까지 땁니다. 많이 땄을 때는 25개까지 땄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뭐의 피로도는 높아지겠죠. 근데 7, 5, 3, 1 따봤자 20 몇 개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애가 나와가지고 막 한 개씩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몇 개 안 돼요. 근데 저는 1화방에서 쇼부 봐본다 생각에 막 20 몇 개 따잖아요. 그러면 2화방 때 퍼져버려요. 뭐가 애기 많이 나면은 뭐 그런 거 같이 탁 퍼져버리거든요. 그래도 저는 계산했을 때 이게 훨씬 낫겠다 생각해서 따거든요. 절대로 처음에 굶겨가지고 하면은 많은 숫자를 못 따니까 처음에 양분을 확확 밀어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면은 분화검경을 꼭 하셔야 됩니다. 기술센터 가면은 여기서도 해주려는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3기에서 5기 사이라 그러면은 심어 놓고 나서 그때부터 양액을 딱 줘가지고 초세를 확 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다른 사람보다 적게 따고 한 알 두 알을 적게 따면은 1,000만 원, 2,000만 원 적게 버는 거니까 그 점 아셔야 됩니다. 딸기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수확할 수 있는 대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표현할 때 F1, F2, F3 이야기 하잖아요. F1이 원원묘라고 따졌을 때 F4에서 3가 가장 수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 대가 지나고 한 대 원원묘에서 한 대가 지나가지고 F4나 3가 왔을 때 수확량이 100%를 뿜어냅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F5부터 넘어가면은 5%씩 줄어듭니다. 5%, 그리고 기형가의 확률은 또 5%씩 늘어납니다. 제가 그 자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 해는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모종을 심었어요. 근데 딸기를 갖다 300kg를 내는데 그 중에 한 6, 70kg가 기형과예요.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벌이 수정이 못 시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기형과가 나오는 거예요. 막 넓적과도 나오고 뭐 삼방사가치도 나오고 뭐 오리 주둥이도 나오고 닭뱃을도 나오고. 그래 자료를 갖다 모아놔가지고 왜 이렇게 기형과가 많았지 그 애는? 봤더니 대수가 워낙 오래된 명거예요. F 뭐 8이 됐는지 9가 됐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종밭에서 F3를 가지고 와서 한번 심어가지고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로 5%도 안 나와요. 기형과의 확률이. 300kg를 만들었을 때 해봤자 한 10박스? 그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딸기 모종밭에 가면은 조그만 모종밭에 가면은 F1이 춘지 3인지도 몰라요. 근데 큰 모종밭 있거든요. 걔네들은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줘요. 해가지고 지원해줘가지고 뭐 어미묘를 받았을 때 배양묘를 갖다가 지원해줍니다. 1,000원에 나온다고 했을 때 걔네들이 자부담 뭐 예를 들어서 25% 30%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걸 퍼트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 묘를 받아가지고 쓰다 보니까 지네들이 몇 대인지를 알아요. 그런 묘를 받아가지고 농사를 지어야지 성공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몇 대인가 항상 물어보고 거기서 몇 대라고 그 사람들도 대충 알 거예요. 몇 대라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가지고 쓰시면 돼요. 옛날하고 달리 일반 농사 짓는 농부님들도 요즘에 좀 정직해요. 의외로 정직한 분들 진짜 많아요. 이제 딸기가 뭐가 좋은가 안 좋은가는 이제 잎을 보시면 대충 아시죠? 짝잎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중요하니까 짝잎을 많이 보시고 육면장에 갔을 때도 입구 쪽을 가든 중간 쪽을 가든
가가지고 짱잎 있는 거 없는 거 봐야 됩니다. 내가 올해 가져가야 될 뭐가 1000만원치 이상씩을 가지고 오는데 제대로 보지도 않고 아 좋네 좋다 이야기만 듣고 오면 안 되니까 안에 들어가가지고 보고 또 뿌리도 뽑아가지고 보고 병충해 관리하는 것도 보고 안에 들어가서 꾸준히 보고 하셔야지. 아 전화해가지고 좋은가요? 물어봐가지고 좋다 그러면 그냥 되고 절대로 안 됩니다. 딸기 농사는 모종이 100%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그 부분 꼭 잊지 마시고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종이 환기 상태라 그러는데 모종을 잘 키우고 못 키우고는 육묘장의 환경에 따라서 많이 좌우합니다. 아무리 좋은 뭐 예를 들어서 모종을 갖다가 심어 놓더라도 육묘장의 환경이 내가 들어가가지고 안에 막 땀이 뻘뻘 흘리고 막 더워 죽겠는데 그 모종이 잘 크겠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모종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애정을 갖고 키우는가, 그리고 뭐 방제를 확실히 하는가, 그리고 내가 들어가서 선선하고 시원하고 그랬을 때 그 집도 모종도 좋은 거지, 그런 것도 안 하고 막 모종 잘 키운다 그러면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딸기는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부분을 잘 하고 있는가를 보고 모종을 고르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은 헛발을 덜 디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묘니까 저는 영양제를 사서 보냅니다. 제가 마지막에 갈 때, 마지막에 나한테 보낼 때 뿌리 발견 좀 더 시키기 위해서 루엔스 아쿠도 좀 해가지고 보내라 그러면서 몇 병을 사가지고 그쪽으로 보내줍니다. 약 한 번이라도 더 치고 더 좋은 거 보내려고 그러고. 어쨌든 딸기 농사 잘 되려면 육묘장에 자주 가야 됩니다. 대표님 꼭 올해 한번 가보세요. 8월달이라도 8월달에 가보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게 산청이나 저기 외서나 그다음에 함양이나 가서 모종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기온차가 좀 심해요. 그래가지고 분할시키기가 편해요. 우리 다른 지역 같은 거 아래쪽에 막 그쪽에서 모종을 잘 안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척송이라고 하는 재배 방법이 9월 달에 심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8월 달에도 심어봤거든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분화가 안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파리만 키우다가 농사를 갖다 망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방 덜 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온도차가 큰 데도 있잖아요. 큰 데들은 분화가 확실히 잘 되니까 그런 쪽에서 모종을 많이 사가지고 오거든요. 그리고 가지고 올 때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매 봐가지고 런너 비녀가 썩었는가 안 썩었는가, 그리고 한 잎에 탄저균이 구멍이 퍽 찍혀 있잖아요. 퍽 찍혀 있으면 그쪽은 웬만하면 피해야 됩니다. 걔네들은 병증을 가지고 있다가 본토에서 몸 부풀리면 그때부터 병증을 퍼뜨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9월달 정식에는 가장 무서운 게 탄저병이잖아요. 걔네들은 우리 뭐 이야기해서 감기 보균자 같이 보균자예요. 조건만 맞으면 걔네들은 언제든지 이제 그걸 발현해요. 그러면서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거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모종을 받으면은 여기가 어미묘고 여기서부터 이제 1, 2, 3, 4를 봤잖아요. 1번 모를 뽑아보고 2번 마지막 모를 뽑아봤을 때 뿌리의 상태를 봐야 돼요. 모종을 제대로 못한 사람들 보면은 1번 모하고 마지막 모의 뿌리 상태가 달라요. 그러면 어느 정도냐면은 여기는 노화할 대로 노화해가지고 갈색이 돼 있어요. 뽑아보면 완전히 갈색이 돼 있고, 손으로 딱 뿌리를 갖다 그 뿌리 부분을 지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쩔어가지고 얘 과연 뚫고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 정도로 쩔어 있는 애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유인묘를 받을 때 물 관리를 잘못하잖아요. 그럼 얘가 여기서부터 벌써부터 늙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정식해놓으면 일주일 안에 뿌리가 나오는데 얘는 정식해놓으면 2주가 지나도 뿌리가 잘 안 나와요. 늙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상태, 여기하고 상태가 거진 비슷한 걸 확인해야 돼요. 확인 안 하면은 이거는 엄청나게 늦어요. 그러니까 동시출래를 해야지 우리가 돈을 버는 것 같이, 얘가 뿌리를 활착을 같이 해가지고 동시출래해야지 얘가 활착을 늦게 해보면 얘는 당연히 꽃이 늦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비리비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들, 아까 써놓은 게 그거는 상태 보고 상토를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1번 같이 쫙 감아버린 애들 있죠. 걔네들이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안 좋아요. 뿌리 활착할 때 훨씬 더 느려요. 그러니까 확 감은 애들 말고 적정하게라고 해서 딱 만지면 털릴 정도, 완전히 부서지진 않고 털릴 정도만 되는 모들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모에 담겨있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이 정도 살짝 털었을 때 털릴 정도만 된다 그러면 얘는 늙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박아놨을 때 뿌리가 훨씬 더 빨리 내려요. 그 부분 알고 계시면 솔직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화 금경 꼭 하셔야 돼요. 분화를 금경했는데 분화가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그러거든요. 본토에 가면 심으면 금방 분화돼. 이거거든. 안 돼요. 본토에 들어가서 양행 목욕을잖아요. 그럼 분화가 깨져버려요. 잘못하면. 그러면은 한 달 반, 2달 동안 꽃 안 피고 이파리만 이렇게 키우다가 결국에는 11월, 12월 돼가지고 꽃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방, 두방, 딸기 비쌀 때는 따먹지도 못하고 쌀 때 있잖아요. 막 쏟아져가 죽는다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매출을 한 4천, 3, 4천 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분화 안 됐다 그러면 정식 일자를 좀 미루는 게 나아요. 개인 심어가지고 물만 줘가지고 정식 해가지고 분화 시키겠지.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개중에 그거는 육묘장 가면은
이거 분화됐는가 안 됐는가 검경하게 몇 그루만 줘봐요. 그러면 우리 집 건 다 됐어. 괜찮아. 심어. 그러거든요. 심잖아요. 박살납니다. 검경이 안 했을 때 분화가 됐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양액 주는 순간 얘들은 그냥 클리어만 생각해. 생식량약 안 하고 양액상용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채소는 따가지고 먹을 수라 되는 얘는 먹을 수도 없잖아요. 절대로 분화 검경 꼭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은 큰일 납니다. 제가 한번 해봐가지고 지금 아직 소독 안 하셨다 그랬죠. 다 뽑기는 뽑으셨죠? 뽑는 방법들은 뭐 말려서 주는 것도 있고 배서 하는 것도 있는데 둘 다 이제 장단점은 있어요. 말려서 하는 것은 장점은 뽑기는 편한데 먼지 너무 많이 날려가지고 저같이 비염 심한 사람들은 죽고요. 그리고 배서 하는 것은 부추 나서로 이제 배서 하는 것들은 손도 아프고 부피도 많아가지고 버리기도 불편하고. 저는 이제 이 두 방법으로 뽑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베드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스티로폴 베드예요. 뭐 갑바 베드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또 화분 베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더 좋은 데는 화분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개별 화분들이 다 있더라고요. 개별 화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농사 끝나면은 그거 뽑아서 그냥 갖다 버려버리고 그다음에 락스로 그냥 많이 소독해버리고 말아버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이제 지금 만들어 온 지 7년 된 하우스다 보니까 아직까지 저 옛날 방식 쓰고 있는데 로터리를 작업을 꼭 합니다. 무경운이라 그래가지고 로터리 안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무경운으로 농사를 지면은 처음에 초세 확보할 때 이제 뿌리 발견할 때 조금 한 이틀이나 3일 정도를 까먹는 거예요. 안에 공국이 있으면은 뿌리가 뻗어나기 훨씬 편하거든요. 근데 그 돌 뚫고 지나가는 거하고 흙 뚫고 지나가는 거하고 다른 거 같이 로터리를 해주면은, 그리고 그 전에 뻗어있는 세근들도 부숴주고 그러니까 로터리를 꼭 하시고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점적도 뭐 예를 들어 좋은 거 해가지고 몇 년 쓴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점적은 1년에 한 번씩 가는 게 훨씬 좋고요. 한 해 쓰고 나면 점적이 막혀가지고 잘 안 돼요. 그러면 뭐 바늘로 뚫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해년마다 갈아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게 뭐냐면은 딸기 농사 갈수록 짓기 힘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놈의 균들이, 유해균들이 워낙 자리를 많이 잡아요. 그래서 소독을 안 하면은 농사 짓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유해균들이 그게 안에 있으니까 굳이 점적 10만 원 아끼려고 하는 것보다는 점적 갈아버리고 하는 게 낫다 싶어가지고 해년마다 갈고 있어요. 소독은 우리 잘 알다시피 소일킹이요, 있고 뭐 기타 등등 있거든요. 근데 소일킹만큼 좋은 게 없어요. 다른 것들은 쉬운 이야기로 그 소독 효과가 예전에 그 자료들 보면 나오겠니 10%에서 30% 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소일킹은 유일하게 90%가 넘어요. 여기 멀칭 하시는 분들 멀칭하죠. 멀칭 하는 이유가 뭔가요? 특별한 이유가 없고 그전부터 이제 멀칭을 하는 첫째 이유가 뭐냐면은 옛날에 베드 위에 풀 때문에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뭐냐면 겨울에 베드 내 온도를 좀 잡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멀칭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멀칭을 하지 않아요. 멀칭을 안 하고 농사를 짓는데, 멀칭을 안 하고 첫 해 농사를 지었는데 그 소독 안 한 데서 농사를 지었어요. 코딱지만 이 쬐까는 풀들 있죠. 초록색으로 해가지고 막 뽑을 수도 없게 나요. 환장하게. 그것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멀칭을 막 하거든요. 근데 저는 소일킹 소독 안 하니까 그대로 그런 게 안 나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얘는 물과 반응하는 순간 가스를 발생시켜서 죽이는 거예요. 얘 본이 그런 게 아니고 물과 묻었을 때 가스로 해가지고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많이 망가뜨리는 그것 중에 고체, 액체, 기체가 있던 기체가 가장 많이 망가뜨리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소독했을 때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얘도 물과 딱 닿는 순간 가스를 막 하면은 냄새는 그냥 무슨 달걀 썩은 냄새가 나거든요. 걔 흡입하면 많이 몸에 안 좋아요. 검정색, 저는 이제 지금 여기 보이면 아시겠지만 밑에 아래쪽에 떨어져 있는 흑백 필름이라고 하죠. 백색이 있고 뒤돌 뒤집으면 검정색이에요. 이 검정색이 됐잖아요. 두 개 걷어 올려가지고 가운데 테이프 붙여버려요. 근데 실질적으로 무색을 해가지고 하면은 훨씬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무색은 일광소독까지 같이 된대요. 저희 그 영암 대표님이 저랑 똑같이 하다가 한해는 이거 겹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무색 그 필름 있잖아요. 비닐이. 그걸로 해놨는데 와, 안에 온도가 막 70도까지 80도까지 넘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일광소독까지 되니까 무색이 훨씬 낫겠죠. 이렇게 하루 물 주고 담수시키고 나서 또 빼고, 하루 물 해가지고 빼고. 만약에 안 하고 그냥 하면은 바로 죽어요. 소독을 하고 나면 항상 이제 담수를 갖다 일주일 정도 시키자는, 예를 들면 일주일 시키고 나면은 그 씨 중에서 무씨가 가장 발화가 빠르다 그러더라고요. 3일이면 발화한대요. 그러면은 끝쪽에 좀 많이 떨어진 데 자리 있잖아요. 거기다 무씨를 하나 박아 놓잖아요. 그러면은 3일이면 무씨가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해도 되는구나 그러면 심으면 돼요. 만약에 안 하고 그냥 하면 잘못하면은 죽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소독을 하면은 밀폐해 놓은 상태에서 한 20일은 있어야 돼요. 20일 지나고 나면은 분리시켜 가지고 안에 방금 전에 대표님 이야기하신 대로 담수시키고, 그것도 담수도 좀 많이 하셔도 돼요. 그리고
소일킹을 하고 보면은 한쪽에 점적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점적 드리퍼 아닌 점적을 하면 한쪽에 많이 떨어지고 안 떨어진 쪽은 색깔이 변해 있거든요. 많이 떨어진 쪽은 분홍색 같이 이렇게 흙이 녹는다는 식으로 변해 있어요. 걔 제거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게 아무리 담수 잘 시켜도 그쪽에서 약간의 그 독성이 있어가지고 모들이 죽어요. 아니면은 약간의 석회 효과를 갖다 해가지고 애를 갖다 붙여버려요, 막. 그러면은 흙하고 이렇게 뿌리가 뻗지 못하고 지 혼자서 굳어가지고 덜렁덜렁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전체적으로 싹 걷어내고 나면은 점적 아래쪽 보면은 분홍색으로 변한 흙들이 있거든요. 걷어가지고 바닥으로 버리고 이제 그 뒤에 담수시키고 또 그래도 무섭다 그러면은 염류는 아무래도 남아있거든요. 그 전에 이야기한 그 소맨드 같은 거로 해가지고 조루관주로 해가지고 싹 한 번 주잖아요. 그러면은 무난하게 심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20일 이상은 하셔야 되고 담수도 한 일주일 이상 하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 소독해놓고 나면은 한 3일 정도는 밀폐해놨다 그러면 안에 하우스 안 들어가셔야 돼요. 뭐 저도 이제 귀농을 했지만 좋은 공기 마시고 살려고 와가지고 농사지면서 망가지는 첫째 이유가 뭐냐면 저런 것들 있잖아요. 저런 것들 잘못하고 괜찮겠지 하면서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흡입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질산 있잖아요. C통에다 질산 탈 때 괜찮겠지 그러면서 해가지고 하다가 쑥 마셔가지고 폐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질산칼슘, 양액탈 질산칼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딱 잘못 하면은 콜록콜록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폐들이 망가져가지고 오래 못 살고 하니까 항상 방독 마스크 있잖아요. 요즘에는 싸더라고 옛날에 비해서요. 3만 원이면 사더라고요. 그거 놓고 꼭 쓰세요. 그리고 이런 로타리 작업할 때도 지금 저 보면 이어플러가 안 꼈잖아요. 귀 다 망가집니다. 연무기 쓰신가요? 연무기 쓰죠? 엄청 시끄럽죠? 걔 때문에 제가 귀가 멀어가지고 죽겠어요. 연무기 쓰시면 항상 그 이어플러그 있죠? 여기 3M 거 요즘에 그게 가면 나오거든요. 귀 막아주면 그것만 써도 귀 덜 망가지니까 꼭 쓰셔야 돼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담수를 해야 되겠죠. 예. 담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일일에 3회 정도에 계속 막았다가 물 주고 있다가 그날 빼주고 그 다음날 또 와서 또 막아가지고 물 하루 종일 주고 나서 빼주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무시 이어가지고 발화시키고 이상 없으면 되고 방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FMC 농법이라고 하는데 FMC 제품 중에 가장 좋은 제품 중에 하나가 소맨드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은 이제 여기 농사 지신 분들은 알겠지만 염류를 분해시키기 위해서 그 고솔에서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은 딸기가 맛있을 때 억지로 물을 채워가지고 염류를 분해시킨다고 담수를 시켜요. 그걸 이제 일명 플러싱이라고 하거든요. 플러싱을 하면은 그 전날까지 딸기 브릭스 한 14브릭스, 13브릭스 나왔던 것들이 7브릭스, 8브릭스 떨어집니다. 맛이 없어서 공판에 가면 딸기로 안 쳐져요. 근데 왜 그걸 하냐면은 그걸 안 하잖아. 그럼 모들이 시들시들해져요. 반대로 우리가 물을 갖다가 배드에서 땡겨와야 되는데 반대로 딸기가 뭐 배드에 물을 뺏겨요. 염도가 높아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소매드를 갖다가 많이 쓰고 소매드가 가장 좋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겨울철에도 재배하면 느껴질 거예요, 아마. 내 딸기가 왜 이렇게 시들시들한 느낌이 들지? 왜 생기가 없어 보이지? 그러면 그때는 플러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플러싱을 갖다 옛날 같은 경우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있어요. 하루 정도 담수시켜놓고 맛없으면은 그 다음날 한 일주일 정도는 가격 박살나면서까지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약물 딱 이거 소매드 하나 한 동당 한 병씩 싹 밀어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파릇파릇해요, 애들. 한 달에 2번 했는데? 얘는 유기물이 남아있어서 두 번 해도 세 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왜 자주 못 하냐면은 가성비잖아요. 그거 넣는다고. 한 작기를 끝내면 제가 FMC 농부를 한 작기를 끝내면 보통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근데 소맨드 한 번 더 하고 아프도 르네스 한 번 더 하고 싶지만 더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수익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쓰는 돈이 많아지면은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 뭐 중독자들 많아요. 소매드 중독자들. 막 2주일에 한 번씩, 3주일에 한 번씩 막 주구장창 밀어낸 애들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예전에 비하면 이스라엘 뭐 나오는 그 영양제 걔네들보다는 싸다는 거. 옛날에 한 번씩 제가 이제 초창기 때 뭐 좋다는 것을 웬만하면 다 써봤거든요. 한 동에 13만 원 들어가요. 한 번 여는데. 그럼 세 동을 여면은 한 40 몇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여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이걸 여면은 딸기가 한 20박스가 날아가는데 할까 말까. 저도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 생각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담수까지 다 끝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은 이제 버퍼링이라고 하죠. 이거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A통이 질산칼슘 여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먹이는 거 안 하시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베드라는 밥그릇이 있어요. 밥그릇. 이 밥그릇 안에 지금 우리가 소이킹으로 소독해놓고 나다 보니까 이게 안에가 무예요. 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다음에 정식 해놓고 가서 이 밥그릇 안에 이 큰 공간을 양액으로 채워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양액을 채워있잖아요. 그러면은 스폰지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주는 것을
그 작물이 먹지 못하고 베드 안에 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작업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내가 해서 양분을 주잖아요. 작물을 주면은 걔가 주는 대로 받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은 한 2개, 3개를 덜 따요. 초세를 잡기가 좀 더 힘드니까. 이거는 룰이에요, 룰. 근데 처음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 버퍼링이라는 걸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누구도 잘 이야기 안 해주고. 버퍼링 꼭 하셔야 돼요. 초세를 잡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맹물만 주지 않는 이상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0.5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0.5, 0.7, 0.9, 그 다음에 1.2까지 팍팍 올린단 말이에요. 2, 3일, 일주일, 5일 안에 팍팍 올리는데 어떤 놈이 옛날에 우리 그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안에 몸 안에 기생충이 있으면은 겁나 먹어도 기생충이 다 먹어버리는 거 똑같이 베드가 다 먹어버린다고요. 그럼 결국에는 양분은 못 먹고 물만 쭉쭉 빨아먹고 나서 보면은 강호동이 같이 크는 게 아니고 저같이 이렇게 삐짝 말라가 이렇게 그냥 키만 커요. 그러면은 결국엔 꽃방울 밀어냈을 때 꽃대가 나오면은 이쑤시개 같이 나와요. 저희 집 그 베드는 토마토 베드입니다. 아실랑가 모르겠지만 딸기 베드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이 앞에 꽃대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와루가 져져 있어요. 꽃대 꺾이지 말고 동그랗게 돼 있어요. 근데 토마토 베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반짝이 뚝 떨어져요. 얇은 꽃대를 품잖아요. 그러면은 딸기 매달리잖아요. 15개 이상 매달리잖아요. 꽃대 다 꺾여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초세 잡고 저는 꽃대가 나오면 적어도 새끼손가락 이 정도는 두꺼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그렇게 많이 달아놨는데도 꽃대 안 꺾이냐고. 안 꺾여요. 짱짱하게 초세 잡아가지고 짱짱하게 뽑으면은 꽃대 두껍게 뽑으면은 절대 안 꺾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버퍼링 꼭 하셔야 되고 버퍼링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버퍼링은 보통 양액 A통에다가 물 500 정도 받아가지고 합니다. 철은 넣지 말고 질산칼슘만 넣어가지고 적게는 50kg. 이게 그 질산칼슘 2포죠. 짧게는 뭐 일주일, 많게는 2주일까지도 먹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식 일자 잡는 거죠.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코코피트예요. 여기 대표님들 코코피트 쓰시는 분들, 그다음에 뭐 혼합상토 쓰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코코피트는 그 이론상이나 이야기하실 때는 코코피트가 훨씬 함수율이 적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직접 농사를 지어보면 느끼겠지만 혼합상토보다 안에 머금고 있는 물의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혼합상토는 주는가 동시에 밑으로 뚝뚝 떨어져 버리거든요. 비지도 마찬가지 뚝뚝 떨어져 버리니까 물 주는 게 저희들보다 한 2배 이상 더 줘야 돼요. 근데 뭐 이론상으로 배웠을 때 혼합상토가 뭐 함수율이 좋다 그래가지고 적게 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말라서 죽이니까. 그리고 말라 죽이면은 괜찮은데 말라 죽이는 거 말고 정식 쪽에 스트레스 심하게 줘버리잖아요. 그럼 애들이 무슨 생각하냐면은 종족을 번식했다 그러면서 꽃을 갖다가 몇 개를 한꺼번에 뽑아버려요. 일화방 뽑으면서 그 위에 이해방이 같이 따라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괜찮아요. 근데 그 뒤에 속잎이 안 나와가지고 멍텅구리를 만들어버려요. 이게 정식 쪽에는 물 많이 줘가지고 일주일은 물 진짜 많이 줘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은 그 뒤에 이제 또 물을 줄여주고. 물주기하고 온도 관리가 딸기 농사의 전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정식 초기에 물을 많이 주는 이유는 세근이 많이 뻗게 하도록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일주일 이후에는 물을 줄이는 이유는 뭐냐면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작물 중에 딸기는 게을러요. 그래가지고 물을 정말 많이 주고 잘 주잖아요. 그러면은 입만 이렇게 벌리고 있어 옆으로 뿌리를 뻗지 않아요. 그러면 그 정식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물을 줄이고 정식으로 물 주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물을 먹으려면 옆으로 좀 뻗어가지고 해라고. 그러면 이제 그때 세근이 확실히 발달하거든요. 정식일은 언제로 잡으셨는가요? 9월 중순요. 지금 이제 거즘 이제 9월 15일을 다들 생각해요. 10일에서 뭐 20일 사이. 이때가 이제 일교차가 심해지기도 하고 온도도 좀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15일에서 20일 사이로 치려고 해요. 20일이 넘어가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1,2하방 출래가 동시에 일어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육묘장에서 오래 있어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화가 더 돼가지고 1,2하방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20일은 안 넘기는 게 좋아요. 기왕이면은 10일에서 20일 사이.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온도 분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식 초기에는 온도 관리를 할 때 주간 온도는 떨구기 힘들어요. 차광막 씌우고 하더라도 27, 8도, 많게는 30도 이상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럼 야간 온도들은 뭐 그때 날씨가 선선해가지고 그런다면은 12, 3도 되겠지만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굳이 정식 초기 일주일 동안은 굳이 문 닫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습도가 중요하니까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뿌리가 적당히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은 습도를 높이기 위해서 야간에 문을 닫아줘요, 억지로. 작물은 연화하고 경화를 하면서 커지거든요. 근데 연화를 시키는 상황에서 커지는 거하고 경화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커지는 거에
비대율이 2배 이상 차이 나요.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야간에는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야간에 문을 덮어가지고 좀 춥지 않게, 그러면서 대기 습도를 갖다 확 높여줘가지고 연화시켜서 잎을 촥촥 키우게,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개화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때는 야간에 추워지겠죠. 11월 달 넘으니까 11월 달 되면은 그때는 주간 온도는 23, 4도를 맞추려고 생각하고 야간 온도 7, 8도 해가지고 착화시키고 나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15도, 평균 온도 15도. 이제 평균 온도를 구하는 방법은 1시간마다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건 솔직히 말해서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주간 온도 최고 온도, 야간 최저 온도 해가지고 둘이 합쳐가지고 나누기 하면은 평균 온도니까 내가 어느 정도 평균 온도를 맞춰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계산하시면은 보통 이제 딸기 수확하는 데도 마찬가지, 재배하는 데도 마찬가지. 정식 일부터 무조건 양행을 주고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은 뭐 하냐면 일주일 동안 뭘 하냐면은 세근을 발달시키고 뿌리를 갖다가 활착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밝은제도 2번이나 해주고, 그러고 나면은 그 뒤에부터는 뭘 하냐면 이제 잎을 키워야 돼요. 잎 먼저 키우고 나서 뿌리 발달시키면 가분수 돼가지고 애들이 제대로 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뿌리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잎을 키우는데 이제 중점을 둬야 돼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우스 덮어서 대기습도 높여주고, 그때 당시 제일 많이 필요한 영양소가 뭐냐면 질소거든요. 질소질을 많이 흡수해요. 그러면은 양에게 주는 질산칼슘에 들어가는 뭐 질소질 있잖아요. 그걸 빨아먹는데도 애들이 한참 먹는 시기이다 보니까 부족해요. 그러면 그걸 뭘로 해주냐면 야간에 대기습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뿌리잖아요. 뿌릴 때 질소질이 높은 비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뿌려주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FMC 같은 경우는 부스트킹이라고 있는데 부스트킹을 뿌리든가, 그런 거 뿌리면서 질소질이 2% 흡수할 수 있는 것은 해봤자 5%밖에 안 되는데 그 5%의 도움으로 해서 20cm가 되는 딸기 이파리를 30cm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도움 주기 위해서 그런 거 뿌려주고요. 정식 초기에 급액을 갖다 많이 하다가 그 뒤에 이제 급액 횟수를 갖다 줄이는 게 아까 좀 이야기했죠. 입 벌리고 있는데 뭐 받아먹기만 하고 그러니까 받아먹지 못하고 니도 좀 움직여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정식 초기부터 0.5로 시작한다고 했었죠. 급격하게 이씨를 높이면 얘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의외의 이상한 행동들 많이 해요. 뭐 분할을 해버린다든가. 그러니까 그 이씨를 높이는데도 하루 간격으로 0.1씩 올리든가 이틀 간격으로 0.2씩 올리든가 이런 식으로 서서히 올라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고치는 뭐 여기서 1.0이라고 1.0 뭐 데시멘스라고 써져 있는데 1.2, 1.4까지도 올려요. 그거는 농장주들의 마음인데 가장 큰 게 뭐냐면은 1.2, 1.4로 만들었을 때 얘가 먹을 수 있는 한계점이란 게 있잖아요. 한계점이 넘으면 얘는 못 먹고 바닥에 쌓여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소맨들을 써야 될 시기가 빨리빨리 돌아와요. 그러니까 염류를 해서야 될 시기가 빨리빨리 돌아오니까 내가 봤을 때 내 작물이 충분히 빨아먹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1.4까지 올려도 상관없지만 얘는 아직까지 활착 좀 저됐고 좀 정확히 못 빨아먹는다 그러면 쌓이지 않기 위해서, 인산질이 안 쌓이기 위해서 1.0에서 1.2만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활착해놓고 나면은 물 주는 것들은 다 다르거든요. 저는 코코피드니까 코코피드 기준을 한다면은 1회 줄 때 한 이제 250리터 정도 줘요. 250리터 정도가 줘가지고 좀 이제 그것은 이제 농장주들이 아침에 나가서 물이 많은가 적은가를 확인하고 날마다 하는 것 같이 250 좀 적은가 한데 그럼 한 50리터 정도 높이고, 이것은 유도리 있게 해야 돼요. 자기들이. 우리 선배님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농장주에 발자국 소리 듣고 자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발자국 소리가 저는 처음에 그냥 탁탁 이 발자국 소리인 줄 알았더니 가서 만져보고 상태 보고 이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얘가 양동훈이가 딸기 농사 지면서 250리터 주라니까 나 250리터 계속 줘야지 그러잖아. 그러면 다 박살나요. 농장주님들이 대체로 감각이 있어서 250리터 좀 적은 것 같으니까 한 30리터 늘려볼까? 50리터 늘려볼까? 이런 식으로 횟수를 줬는데 내가 봤을 때 얘가 아침에 왔는데 물을 짰는데 물이 한 방울도 안 떨어져요. 그러면 얘는 좀 부족한 거잖아요. 물이 시작할 때 한두 방울 정도 떨어질 정도 물 줘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물 양을 늘리든가 횟수를 늘리든가 마지막에 주는 물의 시간을 좀 더 뒤로 밀어주든가 해야 되는데, 양동훈이가 딸기는 물이 많으면 죽지 적으면 안 죽는다 그랬어. 당연히 죽진 않아요. 근데 과일을 한두 개씩 덜 따버려요. 왜? 스트레스 받으니까 키울 수가 없어요. 물이 없는데 어떻게 뭘 키우겠어. 그리고 이제 물주기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저는 이제 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가 뜨고 1시간 반 정도 지나면은 찬물을 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 엽장의 온도라 그래가지고 엽장의 온도가 떠야지만 광합성을 시작해요. 그러다 그 시기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1시간 후 정도면 맞더라고요. 겨울철에도 1시간, 해 뜨고 나서 1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서서히 이제 적외선 온도계로 재볼 거 아닙니까? 그럼 엽장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요. 그러면 그때 물을 주면 얘네들이 먹을 준비가 되는데, 해는 이제 막 떴는데 얘는 눈도 안 떴는데 막
밥 먹인다고 그러면 애들 먹겠어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해 뜨고 나서 1시간 후 만약에 그게 안 맞다고 생각하면은 적외선 온도계로 아침에 가가지고 해 뜨고 나서 온도계를 한번 재봐요. 대기 온도는 쉬운 이야기로 15도인데 옆장의 온도는 13도잖아요. 그럼 아직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대기 온도는 13도인데 얘가 15도다 그러면 얘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기에 물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물을 끊는 시간은 언제냐? 해지기는 2시간 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처음 이제 2시간 전에 처음에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갔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아침에 출근하면 배 뒤에 나가서 흙에 손을 짜봐라 그래. 찬물 들어가기 전에. 그럼 짜봤는데 물이 뚝뚝뚝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해지기는 2시간 전이 아닌 거예요. 2시간 반 전으로 더 당겨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갔는데 물이 뚝뚝뚝 떨어져. 그러면은 3시간 전으로 당기고. 이런 식으로 당겨야 돼.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2시간 전에 했는데 그 다음날 갔는데 물이 한 방울도 안 떨어져. 그럼 물 양을 늘리거나 아니면은 물 주는 시간을 1시간 반으로 줄이는 거. 첫 물을 줬을 때 회수량이 10%가 안 넘대 물은 좀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30%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첫 물을 줬을 때 30% 이상 회수가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10%만 안 넘고 물을 했을 때 꽉 쥐었을 때 한 방울 뚝 떨어질까 말까 하면은 물을 잘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 기억하셔가지고 물 주기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강진애 대표님 같이 한 해 50%씩 성장할 수 있어요. 강진애 이제 뭐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강진애 대표님이 지금 올해 이제 10살 가깝거든요. 그러면 대표님 지금 매출이 얼마 된가요? 1년 농사지면 3천만 원 번대요. 남는 게 3천만 원 아니고 3천만 원 매출인 거야. 중간에 와서 그러면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물주기를 자기는 제일 배우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주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고 나서 매일매일 관리를 했어요. 전화하고. 한 해가 지나니까 그해 이제 6천만 원을 찍더라고요. 중간에 왔으니까 다 못했죠. 그래가지고 그 뒤에 양 대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물주기는 정확히 잘 배워서 이제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작년에 갔더니 9천, 이게 1억 좀 못했어요. 평수는 저보다 적어요. 600평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은 뭐 연세가 있으면서도 상당히 잘하고 그쪽에서 맛있는 딸기 재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주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출, 일몰 이거 조금만 응용하시면은 괜찮아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짜보는 거. 그걸 며칠 단위로 해야 되냐면은 저는 이제 길게는 한 달 단위예요. 한 달이 지나면 또 다시 세팅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농사 시작하면서 물 주기 시작하면은 농사 끝날 때까지 같은 시간에 주고 같은 시간에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돼요. 해가 뜨는 시간이 다르고 지는 시간이 다른데 어떻게 그래요? 짧게는 뭐 2주라고 이야기하는데 2주는 너무 귀찮고 수확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한 달 정도 되면은 한 달 되면은 오늘 이제 물 주는 시간은 찬물 주는 시간을 뒤로 밀어야 되겠다. 앞으로 당겨야 되겠다는 그런 계산을 해가지고 항상 하는 날짜를 정해 놓으세요. 매월 1일날 그런다고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정식을 딱 했어요. 정식을 했으면 가장 무서운 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탄저병. 정식 해놓고 가장 무서운 게 탄저병이에요. 탄저병으로 가장 억제율이 적은 게 어떤 놈이냐면 가성비 스포르곤입니다. 억제 효과가 적다 보니까 저 2번 정도 써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겠지만 베리마크 이야기하거든요. 베리마크는 농약계의 제네시스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저거는 흡주반응의 해충을 웬만하면 다 죽여요. 근데 모를 막 심어놓고 얘가 크려고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누군가 와서 날마다 건드려요. 건들면 얘가 스트레스 받아가 크겠어요? 못 커요. 작은 나방, 작은 뿌리 파리 그런 것들 와가지고 괴롭힌다고요. 근데 괴롭히면 얘가 크겠냐고요. 근데 얘 한 병을 하면은 500에 해가지고 쓰거든요. 쓰면은 작은 뿌리 파리 약, 나방약, 무슨 약 쓰잖아요. 얘보다 더 비싸요. 그러니까 얘 하는 게 나아요. 얘 해가지고 250에 물 500 해가지고 포기관주를 해줍니다. 포기관주를 딱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병에 대한 충에 대한 것은 얘가 15일 간다고 이야기 15일까지는 안 가더라고. 한 10일 정도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딸기 못 심을 때 되면 추수하잖아요. 메뚜기가 가끔 들어와요. 그럼 메뚜기도 죽어 있어요. 딸기 딱 깨물고 나서 죽어요. 그 정도로 좋아요. 얘는 연면 시비를 하는 게 아니고 포기관주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흡수를 해가지고 몸에 저장하고 있다가 다른 애들이 가격을 하잖아요. 가격한 애들을 죽여요. 상당히 좋은 약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선생님한테 농사 배울 때는 오늘은 나방약 해라, 오늘은 뭐 해라 해가지고 날마다 약대 짊어지고 살았거든요. 얘 조롱한점 해보고 나면 10일간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리고 10일 후에 무서우니까 한 번 더 해요. 그러면은 무난하게 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 제가 그랬죠. 정식 딱 해놓고 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뿌리 활착이에요. 정식 해놓고 나서 얘 병에 대한 충에 대한 것을 커버해놓고 나면 뿌리 활착을 빨리 시키느냐에 따라서 내가 빨리 수확하느냐 초세를 확보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뿌리 활착을 위해서 아쿠드레스 아트프렘 해가지고 조롱관주해줘요. 근데 모종을 가지고 갔는데 모종의 그 이력을 잘 모르고 선충이 무섭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아쿠도 빼고 네마시 해주면 돼요.
올해는 이제 저도 내마시로 이제 갈아타가지고 할 거거든요. 별거 다 썼거든요. 얘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정식 해놓고 나면은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한 달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좀 아래쪽에서 농사 짓는 분들 보면은 정식 해놓고 한 달은 논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한 달이 제일 힘들어요. 초세도 잡아야 되지, 병기 있는 모들 걸러내야 되지, 또 여러 명이 심다 보니까 뒤집어진 모들도 있을 거고, 모를 전체를 따졌을 때 10이라고 따졌을 때 뿌리 5, 머리 5 그러면은 이파리 5 그러면 살아가기 편하잖아요. 근데 정식 초기에 가지고 오면은 뿌리는 작은 포트에 갇혀 있다 보니까 뿌리 3, 머리 7 그 정도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를 활착하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그 정식 초기에 애들이 덥지 않은 날씨가요. 그러면 얘들은 계속 꾸준히 탈수가 되고 있다고요. 뿌리가 일을 못 하다 보니까 탈수가 되면서 위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 이파리 숫자를 줄여주면은 얘를 세우려고 쓰는 양분을 뿌리로 보내요. 그러니까 정식 초기에 모가 이파리가 5장이고 뿌리가 달려있는 게 왔다 그러면 그 중에 과감하게 노엽들 있잖아요. 노엽들 한 2장 정도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그 이파리를 세우는데 훨씬 도움이 돼요. 그런 일들을 정식 초기에 하는 거예요. 정식 초기에 해가지고 빨리 세워놓고 나면 그 뒤에부터는 아까 이야기했죠. 질소질이 많이 그 시기라고 했잖아요. 뿌리 활착해놓고 뭐 이파리 키우는 와중에는 질소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 와중에 부스킹, CMF 돌아가면서 뿌려주는데 이때 무서운 게 탄저병이잖아요. 대기 습도를 높이면은 온도 28도, 대기 습도 80%가 넘잖아요. 그러면 탄저병 무조건 활성화됩니다. 대기 안에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추를 심거나 그러면은 탄저균이 바닥에서 올라온다, 땅에서 올라온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탄저균은 이 대기 안에 있습니다. 대기 안에 있어서 조건 맞으면은 포자를 팍 터뜨려요. 땅에 더 많이 있긴 하겠죠. 그 조건은 딸기도 크기 좋은 조건이에요. 이파리도 크기 좋은 조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둘이 같은 조건에 좋아하잖아요. 조건이 둘 다 맞다 보니까 균제를 안 뿌리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균제를 뿌리면은 억제를 걸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초세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래서 무조건 아트플랜을 섞어서 뿌립니다. 아트플랜이 있기 전까지만 했을 때는 초세를 확보하기도 엄청 힘들었어요. 얘는 나온 지 얼마 안 된 약이거든요. 처음에 나왔을 때 시험으로 내가 해보겠다 해가지고 썼었는데 효과가 좋아가지고 초세를 적당히 잡았다. 적당히 잡기 전에부터 이제 뭘 시작하냐면은 우리가 봄대도 무섭고 그냥 와도 무섭고 스쳐 지나가도 무서운 응애. 오면은 무서우니까 오기 전에 한 4회 정도 방지를 합니다. 응애약은. 항상 딸기는 예방방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면은 늦어요. 그리고 오는과 동시에 수익을 줄이는 조건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방금 전에 응애를 말씀드렸는데, 응애를 꽃이 피기 전에 4, 5회 방제를 해가지고 응애를 갖다 잡아버리면 상관없는데, 꽃이 피었을 때 응애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고민을 해야 돼요. 꽃이 피었을 때 응애약을 뿌리면 기형과의 확률을 높일 수밖에 없잖아요. 무조건 꽃이 피었을 때 물만 뿌려도 기형과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와중에 일이 싹 퍼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또 이 약물고 이제 뿌려요. 그러면 기형과가 군데군데 많이 생겨요. 그러면서 한 20% 정도의 수익이 또 감소돼요. 그러니까 오기 전에 이 정도 키워놨잖아요. 이 정도 키워놨으면은 응애가 있든 없든 간에 4만 원, 5만 원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 4배 정도 방지해버리면은 딱 꽃이 피었을 때 응애가 살짝 오잖아요. 그래도 착화시키기 전까지 애들 못 망가뜨려요, 모를요. 근데 그 전에 꽃 피기 전에 안 해놓고 나서 딱 꽃 핀과 동시에 막 이제 보인다 그러면은 착화시키면서 애 그 꽃에다 거미줄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방방제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습도하고 온도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80%를 무조건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겨울철에는 80% 맞추는 게 문제가 안 되는데 봄철에 맞추기 힘들잖아요. 해봤자 막 30% 나올까 말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봄철에 막 건조해가지고 흰가루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과도 크지도 않고 맛도 없고. 아까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서 적산온도 부분 드렸죠. 적산온도. 딸기 재배하면서 이제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적산온도입니다. 딸기를 갖다가 기르는 와중에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영상에 찍으면서 그러고 이 시기에는 이제 착화 시키고 나서 딸기를 갖다 몇 개까지 달아놓습니까? 입장을 몇 개까지 달아놓습니까? 이야기하면은 잎의 한 장의 크기가 20cm가 가로로 20cm가 넘는다고 했을 때 이 한 장이 딸기 과를 5개 정도 키웁니다. 근데 잎의 크기가 이만한 작다 그러면 3개밖에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 배울 때는 3개 정도 키운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놔두는 게 연면적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대충 알고 계셔야 돼요. 화방이 출래되면은 이제 제가 이제 표현도 많이 하는데 화방하고 런너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화방은 농수로관으로 따지면 100mm 농수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런너는 10mm 농수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분도 이동도 훨씬 많이 시키고 많이 힘들어요. 꽃이 2개 나오면은 그만큼 영양분을 갖다 많이 빨아먹어야 되는데,
뿌리라는 그 농수로관이 예를 들어서 100mm 농수로관 2개를 책임져 줄 수 있으면 상관없지만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뭘 해야 되냐면은 과의 숫자를 줄여야 돼요. 1화방이 예를 들어서 내가 15개를 달아놓는다고 했을 때 1, 2화방이 동시 출력돼 없어요. 그럼 둘 다 15개를 달아놓을 수 없어요. 다 꼬맹이만 따다 끝나버려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갖다 이제 선택해야 되겠죠. 꽃대를 꺾을 것이냐 아니면은 과의 숫자를 줄일 것이냐. 그것도 이제 농사를 짓는 대표님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과의 숫자를 줄입니다. 꽃대를 꺾어버리면은 너무 상처가 커가지고, 그리고 하나 정도 더 딸 수 있으니까 과의 숫자를 좀 줄이는 방법을 쓰거든요. 화방 출래기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방금 전에 이제 그 이야기 하려다가 좀 옆으로 흘렀는데, 양분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뿌리가 많이 일을 해줘가지고 과로 보내고 그다음 꽃대로 보내고 해줘야 되는데, 그 시기에 많이 필요한 게 이제 뿌리잖아요. 뿌리를 활착시키고 뿌리를 많이 발달시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밝은제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쿠드리엔스를 시기에 맞춰서 해줘야 합니다. 안 하면은 조금 더 힘들어하고 조금 숫자가 줄어듭니다. FMC 농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제가 이제 단연간 농사를 지면서, 저기 대표님은 이제 작년에 따라 해보셨다니까 알겠지만은 이걸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는 시기가 눈에 보입니다. 어느 순간에 해야 되겠는데 왜 보이냐면은, 오늘 푸릇푸릇한 애들이, 이렇게 파릇파릇한 애들이 내일 가보면은 아침에 딱 출근하면 애들이 생기가 없어 보여요. 그러면 날짜를 세하려 보거든요. 저는 이제 농장에 화이트보드를 놔두고 그날 하는 것들이나 약한 것들이나 그다음에 뭐 해가지고 한 2달치를 여기다 적어 놓습니다. 웬만하면은 영양제나 이런 것들 해줄 때는 마지막 타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타임 해주고 나서도 항상 50리터나 100리터 정도 물을 더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농수로관이 100m 가까이 깔려 있다 보니 그 안에 갇혀 있는 약들이 엄청나게 양이 많거든요. 뭐 가까우니까 밀어가지고 주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T번 제일 무서운 거죠. T번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동지 이전에 이하방을 출래시키면 T번이 절대 안 온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잘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 분화가 잘 시킨다고 하더라도 좀 늦게 나오면은 T번이 생길 수밖에 없고, T번의 주 원인은 칼슘 부족이잖아요. 교수들도 T번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히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워낙 조건이 여러 조건이다 보니까. 양분을 아까 전에 1.2, 1.4 데시멘스로 준다고 했을 때, 여기 안에 누군가가 제일 먼저 뭉치냐면 인산이 뭉칩니다. 인산이 뭉쳐가 지네들끼리 이렇게 안고 있어요. 안고 있으면 뭐가 부족해요? 칼슘은 혼자 못 간다 그랬죠. 인산 새끼들이 안 가보니까 지도 안 가요. 그럼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칼슘 부족으로 이렇게 탑니다. 인산이 뭉치기 전에 얘를 집어여가지고 얘 인산을 갖다 분해시켜 버리잖아요. 그럼 칼슘은 무난하게 전달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붓같이 되지 않고 앞에만 살짝 하고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딸기는 먼저 선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얘들도 소맨드도 의외로 중독자들 많습니다. 한번 쓰면은 무난하게 지나가면은, 저는 이제 기본 권장할 때 한 달을 주기로 써라고 하거든요. 한 달을 주기로 써라고 하는데, 한 달 주기가 안 돼서 쓰는 경우들이 뭐냐면은, 날씨가 흐린 날이 좀 많아진다 그러면은 양분은 어차피 주잖아요, 조금씩. 그러면 애들은 흐린 날이 있다 보니 광합성 안 하다 보니까 안에 흙 안에 뭉칩니다. 그러면 뭉치는 기간이 좀, 한 놈 뭉치면 두 놈 뭉치고, 두 놈 뭉치면 세 놈 뭉치고, 그러다 보니까 주는 주기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겨울철 동절기 같은 경우는 많이 줄 때는 2주에 한 번, 아까 대표님 이야기한 대로 2주에 한 번씩 줄 수도 있어요. T번으로 날려먹는 거 생각하면은 훨씬 쌉니다. 그러니까 무난하게 그냥 관주할 때 마지막 타임 해주고, 얘는 기본적으로 유기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주더라도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기물이 많은 그 베드에서 농사를 지면 훨씬 농사 잘 된다고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착과시켜가지고 과를 비대시키는 시기에는 저는 이제 제 새 제품 있죠. 새 제품을 많이 돌려가며 쓰거든요. 근데 이 새 제품을 쓰는데도 하나의 이 내용이 뭐냐면은, 대기 습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선은 뿌리는데, 작물은 어쨌든 습도가 높아야지 비대시킵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항상 이야기할 때 딸기는 곰팡이가 푹푹 쓸 정도로 습도가 높아야지만 비대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도를 올리기 위해서, 색깔을 높이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 뿌리거든요. 근데 대기 습도를 높이면서 뿌리는 거예요. 뿌려주면서 대기 습도도 적당히 높여줘서 연화시키면서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갖다 그냥 영양제를 갖다 이빨에 써가지고 이 새끼는 영양제만 뿌려가지고 농사 짓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기본적인 원리는 온도와 습도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데, 그냥 물만 뿌리면은 안 되니까 잘못하면 썩고, 그리고 얘네들은 잘게 부서져가지고 딸기 잎에 기공이 있다면 기공이 흡수할 수 있을 사이즈가 있거든요. 나노같이 쪼개져 있어가지고 흡수를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제품이니까 같이 해보십시오. 내가 물건 내놓으면 내 물건을 먹어봅니다, 중도맨들이.
근데 거기 가서 1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국에서 1등입니다. 안 뿌린 놈하고 차이가 많이 나버려요. 거기서 25,000원, 1kg 25,000원 받잖아요. 그러면 여기 소매하는 가격 정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사람들은 못 먹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친구들한테, 이제 저도 친구가 있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딸기 보내라고 사 먹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마트에서 사 먹으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트 가격보다 비싸요. 내 공판가가. 대표님 해보셨는가요? 작년에 이렇게 연매시 해보셨는가요? 색깔 자체가 다르죠. 광택하고 빛이 나요. 그리고 또 딸기 그 라그킹 뿌리면은 이 위에 이 부분, 저는 어깨라고 표현하는데 어깨 부분이 뻑 튀어나와가지고 상으로 마무리될 게 특이 됩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뿌린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뭐 특별히 뭐 유해 성분 있는 그런 제품 아니고, 찌는 뿌리를 발근하는 시기니까 굳이 하우스를 내리지 않아도 좋은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한 3주, 2주간 다 하면 되겠네요. 3주 정도 지나면 우리가 이제 이하방 분할시키니까 꼭 하셔야 되고, 야간에 습도는 비교해서 바닥에 뿌려주는 것도 중요하고, 모든 딸기 농사는 온도하고 습도입니다. 온도하고 습도. 오늘 오셔가지고 이제 무슨 이야기를 뭐 대충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온도 습도만 잘 아시면은 딸기 농사 짓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온도 습도에 대한 부분을 아까 전에 적산 온도 부분도 아직 그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으니까, 적산 온도 부분은 오늘 꼭 가가지고 한번 봐보십시오. 적산 온도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그리고 이하방 이제 다음 오면은 또 이하방이나 일하방 마무리 수확하는 과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제가 특수 작물이라고 이야기했죠. 이하방 분할을 하시고 계십니까? 본포에서 심어놓고 안 하신가요?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운 좋아가지고 나오는 건데, 이하방 분할 작업은 꼭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초창기에 이제 저희가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을 때, 저보다 더 많이 한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 하루는 와가지고 신에서 막 한탄을 하더라고요. 형님, 왜 그러니까? 우리 겁나 공부하면 뭐하냐고, 날씨가 받쳐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놈들도 저렇게 이하방 잘 뽑아내본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갈수록 날씨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하방 분화에 대한 생각도 꼭 하셔야 돼요. 딸기는 기본적으로 야냉 단일이 되면 분화하는 조건이 좋지만, 두 번째가 뭐냐면 강한 스트레스를 주면 분화를 합니다. 그 강한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 온도에 대한 차이로 강한 스트레스를 주거나, 뭐 예를 들어서 양액을 갖다 급격하게 올리거나 급격하게 낮춰가지고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래야 분할을 시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할 때 이하방을 뽑아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정식 시켜놓고 나서 3주면은 처세 확보를 하거든요. 처세 확보하면 그때부터 이제 분할을 시작합니다. 이하방 분할을 내가 3주 후에 시작한다고 했을 때, 양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급격하게 이시를 높여가지고 스트레스를 주고, 양분이 좀 부족해도 상관없겠다 싶으면은 급격하게 이시를 낮춰가지고 스트레스 줍니다. 그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9월달, 10월달 날씨가 계속 더워가지고 분할을 할 수 없는 조건이 안 된다면은, 이렇게 억지로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분할시켜야지, 이하방 때 쉬는 시간이 없이 딸기를 꾸준히 따지. 만약에 제가 뭐 1억 2천에 매출을 올린다고 했을 때, 이하방을 갖다 한 달 반 정도 쉬면서 매출이 안 나온다고 치면은, 저는 4, 5월 말에 농사를 접을 수 없고 6월 말에 접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더 일을 해야 된다 소리잖아요. 그 금액을 맞추기 노력하겠지만. 그러니까 분화에 대한 개념도 조금 아시고, 기본적으로 딸기는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 역시도 지금 그 마이스터를 가서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안 좋은 정보를 전달하지 않기 위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재배 농법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종목이 딸기다 보니까 딸기에 대한 이야기만 하거든요. 솔직히 뭐 다른 뭐 예능이나 그런 거 아니고 딸기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래도 잘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멤버십도 하고 있으니까, 가가지고 궁금한 점 있으면은 뭐 안 보신 분은 계시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자연파 보면은 한 작기에 대한 뭐 시즌 1부터 해가지고 한 작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다 해놨거든요. 한번 봐가지고 보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뭐 직접 전화해가지고 물어보셔도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재배 과정 중에 이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뭐 말씀해 보십시오. 사량을 제한 모든 품종들은 다 흰가루가 가장 취약합니다. 저희 이제 흰가루라는 게 웃긴 게, 제가 처음에 시험 재배로 킹스베리 스무그루, 금실 스무그루 해가지고 사량 범퍼 안에다 심었어요. 그랬는데 흰가루가 스물스물 오더라고요. 그래서 방지하면 되겠지 그래서 샥 뿌렸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지나니까 서량이 하얘졌어요. 서량이 완전 하얘졌어. 그래가지고 얼른 잘라내고 나서, 이제 관은 착과돼 있는데 따먹지도 못하고 착과돼 있는 상태에서 잘라내고 나서 흰가루 방지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흰가루가 오는데 안 잡혀요. 이제 저도 킹스베리로 옮겨 타려고
킹스베리를 계속 보고 있고 제 제자도 지금 한 분이 논산에서 지금 킹스베리를 재배하고 계십니다. 수익은 솔직히 좋습니다. 잘 판매되면 수익도 좋고 봄철 됐을 때 경도도 상당히 좋고 가장 큰 문제는 걔도 단지권이 형성되지 않으면 좋은 가격을 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꽝특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하나에 3, 4천원에 판매됩니다. 걔네들이 가져가는 금액이. 근데 여기 단지권이 아닌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시로폴에다 담아서 판다 아니 어디다 담아서 팔 때 하나에 3, 4천이 나오면 사람들이 사가지고 갈까요?